뿌띠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주사 예방접종을 딱 마치는데 그걸 항체로. 자, 우리 뿌띠를 한번 전반적으로 상태를 체크해 볼까요? 네. 여기 잠깐 여기다 올려놔 주시고. 뿌띠가 남자를 아이고. 별로 안 좋아하나요? 거의 왔는데. 야, 뿌띠야. 친해져야 돼. 보자. 일단 뿌띠. 자, 얼굴 좀 한번 볼게요. 뿌띠. 괜찮아. 겁먹지 마. 눈은 아무 문제 없고 깨끗하고 충혈된 데도 없고요. 그리고 그리고 귀도 자주 닦아주세요. 네. 넣는 거 네, 넣어가지고요. 세정제로. 세정제 넣어서 이렇게 만져준 다음에 겉에만, 안에는 하지 말라고 아주 좋아요. 책에서 본 거 같아서. 네. 아, 책에서? 네. 책 보고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보통 병원에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이쪽도 아주 깨끗하네요. 네. 근데 이런 냄새는 원래 나는지 한번 맡아주시면 안 돼요? 냄새. 보자.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저게 이상하게 있을 것 같은 냄새인데 혼자. 약간 고소한 냄새 말씀하시는 네, 꼬릿꼬릿하면서 원래 발냄새 나는 같은 냄새. 정상적으로 얘네들 귀 안에는 우리가 흔히 곰팡이균이라고 하는 효모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소수는, 이런 소수는. 지금 나는 냄새는 정상인가요? 정상. 네. 냄새도 그렇고 귀 색깔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상태도 굉장히, 아주 네. 좋은 편이죠. 굉장히 깨끗한 핑크빛이죠. 네. 그러면 그런 어떤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푸들은 안에 이 속도를 네. 그 뽑아줘야 쪽집기로 다 된다? 뽑아줘야 좋다는데 그거는 저는 얘가 너무 아파하기 싫은데 그게 더 좋은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귀에 좀 염증이 있는 애들은 그렇게 그렇죠. 해주는 게 해주는 게 좋은 좋고. 거죠. 근데 지금 뿌띠는 귀에 털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 거의 없죠. 귀 안에 있는 털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구멍 안에 있는 털이거든요. 귀 구멍 안에 있는 털. 이 주변에 있는 털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 구멍 안에 빽빽하게 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구멍 안에. 그런 경우에는 귀털을 좀 제거해 주는 게 애기 귀 건강을 위해서 좋긴 해요. 습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염증이 한번 생기면 그거를 관리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구나. 근데 뿌띠는 지금 뭐 그럴 필요는 없고. 뿌띠 귀 한번 봐줄까요? 여기 위에 치석이 조금 있죠. 아, 네네. 치아는 얼마에 한번 닦아주시나요? 솔직히 이는요 잘 못 닦이겠어요. 보통 보시면 이 해가지고 여기만 많이 오세요. 피나고 막 이래서요. 지금 치석이 어느 정도 있고 잇몸에 염증은 심하지는 않은데 보자. 나이가 어리기 꼭 때문에 해야 되는 양치는 여기는 약간 부었어요. 약간 왜요? 빨갛게 부었네요. 어금니는 치석이 좀 이거 있어요. 약간 빨갛게 살짝 부었죠. 여기를 건드리면 피가 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거? 저거는 근데 껌 혹시 애기 잘 먹나요? 개껌. 그래서 이 닦기 치석 싫어하는 제거. 사람 치석 제거 껌을 먹이면 이를 안 닦여도 되긴 하나요? 그런 거? 그건 애들마다 사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뭐 점수로 치면 네. 스케일링이 10점. 치석을 제거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있죠. 어머 이거 어떻게 어머 이거 닦이면 난리 나겠다. 이거 닦아도 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저거는 성격이 좋은 애들은 긁어낼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손톱으로도 긁어낼 수도 있어요. 저런 치석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저 핸드 스케일러 같은 거 그런 걸로도 이제 어느 정도 긁어낼 수 있어요. 얌전한 애들은 집에서 시도를 해보실 수 있어요. 피 나도 괜찮아요? 피가 나는 거는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게 아니면 사실은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건드려서 칫솔질 해가지고 피가 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니 그러면 저 진짜 궁금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닦일 때 위아래로. 그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해요. 네. 그러면 잇몸에서 피가 반드시 나는데 그래도 막 닦이고요. 칫솔을 어떤 거 사용하시죠? 정말 그렇게 여기까지 긁으려면 잇몸에 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무서워서 안 했더니 그 아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피가 나도 무조건 세게 닦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게 닦아야 된다고. 네.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살 닦으면 근데 왜냐면 안 닦여져요. 강아지하고 사람하고는 그 치석이 생기는 그러니까 구강 환경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해주더라도 얘네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치석이 생겨요. 근데 이제 소독하는 의미로 뭔가 해주면서 잇몸이 나빠지지 않게 이렇게 되는. 소독의 개념도 소독의 개념이고 미생물을 분해시켜주는 개념이에요. 여기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렇죠. 세균들 한 번씩
미생물을 분해시켜주는 개념이라서 처음에부터 그러니까 피가 날 정도로 오늘 당장 닦아주세요라고 하면 뿌띠 다시는 입 여는 거 허용 안 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저는 조금 싫어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미 피가 났다라고 하면 칫솔 드는 순간 도망갈 확률이 커요. 아니 얘가 말을 억지로 하면 잘 들어요. 네. 근데 피를 안 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하면 거진 다 잇몸에서 피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 정도는- 많이 막 이렇게 소량 피가 나는 거 자체를 두려워해서 칫솔질을 안 하시는 건 문제가 있지만 피가 너무 날 정도로 팍팍팍팍 문대는 거는 이렇게 피가 뚝뚝뚝 떨어질 그럼 정도로. 쌤들이 양치 시키면 피 안 나나요? 나죠. 맞아. 저희도 나요. 맞아. 저희도 나요. 안 날 수는 없어요. 제2에서도 나는데. 안 날 수는 없어요. 제2발에서도 나는데. 그 미생물을 분해시켜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근데- 처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그렇죠. 손가락 시작은 그렇게. 거즈 같은 걸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정도로 해주시다가 솔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강아지용 칫솔 좋은 것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실리콘 재질 같은 것들로 해주셔도 돼요. 치아는 뭐 전반적인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치석이 지금 걸리는 살짝 껴지는 정도, 이 정도로 만약에 계속 치석이 생기면 향후 1년 안에는 스케일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케일링은 언제 한 번씩 시키는 주기가 있나요? 아니면 그 치석에 따라 치석 틀린가요? 치석에 따라 치석에 애들에 따라 따라 염증에 따라. 치석이 심하면 이제 염증이 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따로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애들이 정해진 건 전혀 없어요. 네, 정해진 건 전혀 없어요. 스케일링 안 멋있어요. 오셨습니다. 우리 잘 드셨네요. 환자가 네. 좀 있어가지고 아, 저요? 집에 있는 딸내미는 될 수도 있으니까. 한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 사실 신부정 한 달이 체간으로 드렸어요. 고양이 신부정 한 달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거 네. 고양이와 강아지 궁합은 같이 키우는 강아지의 분류 그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아예 딱히 답은 없죠. 네, 딱히 답은 없어. 굉장히 잘 지내는 애들이 그죠. 그래도 정말 많아요. 잘 지내는 애들은 네. 분리불안에 있는 애는 의외로 많아요. 강아지 하면은 더 안 좋고 고양이 같은 애랑 친해지게 하면 더 좋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죠. 예민하고. 애기 그러면은 피부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애기 피부병 앓은 적 있나요 혹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한 번도? 나중에 모에 찍혀서 여기 털이 지금 여기만 색깔이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이게 한 적이 있어서 약 바르고 원래 이 색깔이었는데 얘가 나이 들수록 흐려지더라고요. 이건 네. 붕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흐려지는 경우. 흰색 변는 애들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흰색 되고 흰색. 진짜 완전 진한 갈색이었거든요. 초코 색깔이었는데 애기 모질도 좋고 피부 상태도 양호하고. 영양 상태도 좋아요. 목욕을 잘 시켰어요. 혹시 여기 목욕. 온다고 오늘 목욕한 건가요? 네? 오늘 여기 온다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 목욕을 얼마에 한 번 지켜주세요? 얼마에? 두 달. 두 달에 한 번요? 두 달에 한 번요? 아니요. 2주죠, 2주. 아니요, 이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산책이나 이런 거. 산책은 매일 시켜요. 매일 시키는데 발만 닦여주고. 발만 닦여요. 근데 뭐 안 되죠. 아니요, 지금 피부 상태를 봤을 네. 때는 얘는 한 달에 한 번이 그게 맞는 적당한 거예요. 거예요. 네, 얘는 얘한테는 얘한테는. 맞는 왜냐하면 목욕을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도 그렇지만 지성 피부인 애가 있고 건성 피부인 애가 있는데 애기는 한 달 정도 목욕을 안 했다고 하는데도 이 털의 어떤 이 뭉침이라든지 피부 상태를 봤을 때는 얘한테는 한 달이 적당한 거예요. 이게 또 나가면 또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네요. 또 한 달에 한 번. 아니, 저 키우는 반려인들은 다 엄청 애지중지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는 분들. 아니, 일주일에 그게 한 번은, 무조건이다라고 네, 하는 그렇지 건 않고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보통은 한 2주, 열흘에서 2주 정도 그 정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한 경우들도 있긴 하는데 보통은 한 열흘? 열흘에서 2주 정도. 2주에 한 번이 딱 적당하고. 2주에 한 번 적당한데 지금 얘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나쁘지 않다. 않아요. 애들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까지 두 번 이상 필요한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정말 지성 피부인 애들. 네. 이틀, 3일 간격으로 이틀, 3일 지나면은 있어요. 여기 끈적끈적해지는 애들. 좀 막 기름 이렇게 있는. 네. 고양이도 그런 고양이 하나 있는. 맞아요. 그런 애도 있어요. 털 아예. 이 친구 그리고 발을 뭐 자주 핥는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발을 도저히 만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으르렁거리진 않는데요. 네. 빼죠. 여기는 빼고요. 여기는 으르렁거려요. 제가 이빨을 만지면 마사지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이렇게 해주고 세균을 안 주니까 여기 뒤가 근육이 단축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려고 하면 으르렁거려 물지는 않는데 그리고 여기 털을 너무 빗고 싶은데 원래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르고 싶지 네, 않으셨다. 근데 닭발처럼 안 네. 만들고 싶으셔. 엉키니까 빗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딱 잡아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싫어요. 근데 여기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주 하는 이유 할지는 않고 분리불안 때문에 처음에 무관심하니까 좀 핥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는데 만지는 건 싫어해요. 근데 그리고 가끔 여기 자기가 이 모이 뽑듯이 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간지러워서. 간지러워서. 대부분 강아지들이 사실 발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싫어요. 만지는 거 대부분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도 진료실에서 발 만질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런 걸까요? 거의 그래서 보호자님이 안고 계실 때는 저희 절대 발 안 만지고 그렇죠. 저희가 안아가지고 와서 뒤에서 이제 따로 이제 발을 체크를 하던가 그러는데 보통은 대개의 경우에 이제 푸들처럼 애기들 털이 많은 애들은 발가락 사이에 습진이 있는 경우가 좀 있고 근데 지금 애기는 그렇죠. 또 그래서 금방 친해지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아프지는 않은데 그냥 싫어. 그냥 싫은 거예요. 그 느낌이 느낌이 싫은 거예요. 너무 그래도 습진 있나 봐야지 빨리 받으려고. 여기는 괜찮아요. 여긴 제가 봤어요. 그래? 이쪽도 보니까 발가락 사이가 문제인데 사이는 지금 다 깨끗해요. 양호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발톱 뿌리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발톱 뿌리도 건강한 편이에요. 애기는 발톱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진물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때처럼 막 이렇게 각질이 생기고 막 그런 경우가 있고 발톱이 얼룩덜룩하게 막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기는 지금 봤을 때 그거는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젊기도 하고 일단은 건강한 편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애기 그러면 배 쪽도 한번 볼까요? 다리 들어서 한번 배 쪽 좀 보세요. 얘가 뭐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피부 건조한 상태. 피부 이 생식기 주변하고 사타구니 쪽으로 피부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애기 피부 상태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시켰어. 아니 나도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자. 보호자님도 목욕을 잘 안 하시죠? 저는 괜찮아요. 피부가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어머, 청소기 처음 해봐.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다니시면서요? 네. 애를 키우면서 네. 처음 해봐요. 수의사로서 반성하겠습니다. 긴장한 거에 비해서 신박이지 않아요? 되게 안정적. 운동선수군요. 운동선수 신박이네. 아이고, 지금 많이 진전됐어요. 이게. 처음 찍을 때는 긴장하진 않아 보이네요. 이게 심박수가 뭐가 있나요? 뭐 숫자로 뭐 이렇게. 그렇죠. 수치가 있죠. 근데 이제 심박수라는 게 제가 방금 심박을 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긴장한 거에 비해서는 심박이 되게 안정적으로 뛰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에서 처음 막 재가지고 나온 심박수가 무조건 얘는 심박수가 너무 빠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심박의 횟수 자체, 건강한 친구들에서 횟수 자체보다는 소리를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듣는 편이죠. 소리. 그렇죠. 뭐라 할까? 이게 완전 엄청 빨리 뛰는데 이런 거랑 틀린 거는 거죠? 소리랑. 의외로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뛰고 있어요. 지금 한 80회? 불안해 보이는. 보통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심장이 이렇게 대보면 두구두구두구 100에서 한 120 140회 정도 나오는데 이 친구는 지금 뭐 한 80회 정도? 뭐 통상적으로는 뭐 한 80에서 100회? 100회? 그 정도 안정시 그러니까 안정시 심박이 그 정도? 그 정도로 정상으로 보는데 사실 처치대 위 혹은 진료실 안에서 병원. 그 심박수가 나타나는 친구들이 강심장이 아닌 굉장히 드물죠. 그러면 이걸로는 긴장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걸로 하는 건 뭘 측정을 하는
하는 거예요. 뭐 소리. 그렇죠. 심장의 소리예요. 그 소리가 뭐 틀리게 나서 이상이 있는 거. 그렇죠. 틀리면 이상이고. 심장에서 나는 소리, 기관지를 숨을 쉴 때 기관지를 훑고 지나가는 공기의 소리. 아, 그런 소리가 다 들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폐 소리. 폐가 부풀고 쪼그라들 때 나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는 소리가 심장 자체가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움직이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거기 안에 있는 판막들이 닫히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 소리로 무언가를 구분할 수 그렇죠, 있는 게 그렇죠. 있어요. 그 소리를 구분을 하는 거고 질병에 따라서 소리들이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소리 잘 들어. 뭐 유전적인 어떤 혈관 기형이라든지 혹은 심장 판막 이상증 등등등등 다 소리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그래서 때문에 청소기 잘 안 하는데. 아직은 좀 어리니까. 저도 한번 그럼 들어봐도 돼요? 네. 차실 때는 이 앞으로 꺾인 부분이 앞으로 가게 해가지고 귀에다 끼우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들려? 소리는 좀 떼는 소리가 바로 들리네요. 그렇죠. 신기해, 처음 해봐서. 여기 가면은 또 다른 소리 들릴 거예요. 숨 차는 소리. 다르죠. 이거 동물만 돼요? 아니요. 아니요. 사람도 되죠. 사람도 돼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 제 거는 제가 들을 수 없죠. 본인도 듣죠? 네네네. 아, 그래요? 가운데 쪽 좀 아래쪽에다가 조금 그렇다 이야기. 약간 다치고. 어디? 신기하다 이거. 대주시죠. 이쪽쯤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뛰는데. 심장 마비돼. 심장이 없어. 그 잘 돼야 심장 되나 봐요. 그렇죠. 심장 소리가 들리는 위치가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보호자님이 집에서 뭐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좀 어렵고 그냥 수의사들의 소견을 들어보셔야 되고 이거는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그 약간의 좀 그렇구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그 심박수의 의미보다는 숨 쉬는 횟수 있죠. 집에서는 그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잘 때 숨 쉬는 잠잘 횟수. 때. 숨 쉬는 것도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긴장함에 따라서 횟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잠잘 때 잠잘 때요? 네, 제일 정상 안정적인 호흡을 하고 계시는 외부에 의한 자극 없이. 그거 없을 때 변화 요인이 없을 때. 호흡이 30회를 넘어가지 않고 30회 미만이면은 대부분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보통 숨을 엄청 느리게 쉬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호흡이 빨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느려지는 것보다 빨라지는 게. 30회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호흡 하나 가지고도 할 말이 많죠. 근데 이건 이제 각각 그 상황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지금 그걸 다 말씀드린들 막 기억이 안 되실. 뒷다리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면 뒷다리. 대망의 뒷다리. 뒷다리. 뒷다리 한번 야, 오이자. 정말 찬바람이 너무 많았어요. 잠깐만. 약간 일단 엄살이 있는 편인가요? 겁이 많긴 해요. 겁이 사실은. 많아요? 예. 지금 눈 지금 옆으로 거의 돌아갔어요. 지금 일단 슬개골 탈구가 지금 있고요. 두 다리 다 있다고. 네, 두 다리 다 있고. 병원장님도 느껴지죠? 맞아요. 네. 여기가 있어요. 지금 양쪽 다 있고. 아이고, 지금 뚝뚝 빠졌다. 애기 지금 7개월 탈구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 그 진행 단계로 봤을 때는 지금 2기 맞아요. 수준이에요. 맞아요. 2기 수준이고 2기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슬개골이 고랑 안에서 내측으로 자꾸 빠졌다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요 시기 애기 혹시 보행할 때 아파하거나 아직 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그걸 듣고 나서 산책할 때 맨날 뛸 때도 보고 하는데 들지는 않았어요. 되지는 않고 네. 아파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만지면 못 만지게 하니까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를 핥는다거나 뭐 이것 때문에 아프면 막 이런 높은 데도 안 올라가고 본인이 뭔가 그런 걸 할 텐데 잘 뛰고 티를 안 내니까 이거 아픈지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프긴 한가. 아프긴 할 거예요.
아프면 막 다리를 들고 못 걷고 못 뛰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적응해서 살아가는 애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 2기에서 3기 수준에서 2기에서 3기에서 적응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고.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는 그렇죠. 아파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묵직함이 있을 거예요. 다리에. 음.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슬개골 탈구 2기라 그러면은 보통 저는 2기에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권해드리는 시기가 2기에서 3기 정도거든요. 2기, 3기 사이에서 수술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애기 뿌띠처럼 저는 주관적으로 뿌띠처럼 2기인데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2기면은 사실은 바로 수술을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혹시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보통 치네요. 그래서 보통 요 상태에서 대신에 통증이 없는데 만약에 3기까지 진행이 돼버렸다. 3기면은 그냥 거의 빠져있는 슬개골이 거의 빠져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통증이 없어도 저는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그러신가요? 저는 3기에서는 지속적인 체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상담드리는 형태처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뿌띠 혹은 뿌띠 이하의 체형을 가진 체격을 가진 친구들, 소형견들 거의 대부분은 슬개골 탈구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아주 많죠. 그런 친구들 예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 3기 이전에 수술을 시켜주는 게 100% 맞아요. 100% 맞되 사실은 수술이라는 게 저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100% 이 아이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는 부분보다도 하나는 이제 보호자님 주머니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종합적으로 결국은 다리 수술이라고 하는 게 이 친구한테는 일생에 있으면서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하는 것들. 그 양쪽이니까 솔직히 결정을 잘 못하겠다. 왜냐면 또 재발도 있다고 그러고 그거를 또 이걸 하면 기부스를 해서 집에서 또 다 지켜보거나 아니면 입원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또 빠져버리면 정말 그것도 답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증 빈도가 늘어나거나 통증 빈도 2기건 3기건 통증 빈도가 늘어나거나 다리 걸어 다니는 건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다리가 근육이 우리가 봤을 때 만졌을 때 근육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이 특히나 더. 그런 경우들은 저는 기수에 상관없이 수술을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그 말 이렇게 가는데 얘가 통증이 없고 다리를 절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내비두면 그냥 가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이렇게 내비두면서 계단 중간 계단 놔주셔가지고 중간 관절 영양제 같은 것도 좀 먹여주시고 시기적으로 한 번씩 무릎 쪽 엑스레이 촬영해가지고 관절 염증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해주시고 그 정도 하셔가지고도 잘 볼 수 있다. 그런 친구들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근데 이제 저 그 전 병원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어쨌든 나중에 가면 다리를 절거나 들거나 아파하니까 그때 돼서 수술을 크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럴 때 해서 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어디를 가면 그냥 안 해도 된다. 이게 이대로 근육이 붙는다. 그래서 얘가 굳이 들지 않으면 이대로 근육이 붙어서 다리가 펴서 유형상으로 보기 안 좋고 주인이 싫지 않으면 그냥 내비둬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개골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 재발된 사람도 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비용도 너무 비싼데 그 재발이 거진 한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맞았던 사람들한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게 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반 4기쯤 되면은 제가 반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한쪽만 있는데 얘는 양쪽 다 있잖아요. 아니 양쪽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얘는 수술을 안 하면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해줘야 된다 100% 네. 라고 하는 거는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방적인 개념에서는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제 주관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3기 수준에서 머무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되 제가 그 서두에 깔고 들어간 이야기가 통증 빈도수가 늘어나거나 다리가 뒤틀리는 양상이 더 심해지거나 그런 것들이 관찰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얘는 수술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리를 들거나 아파하거나 뭐 절름거리는 증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켜봐도 상관. 정기적으로 체크만 체크만 받으시면서 하면 되고, 체크만 그 받으시면서 증상이 바로 나오면 그건 무조건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하는 게 네. 하는 걸 추천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애기가 얘네가 이제 다리를 절지 않아도 네. 다리에 힘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얘가 다리를 많이 불편하는구나 안 불편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요 뒤에 만져보세요. 여기 만져보세요. 네, 거기 아킬레스건이에요. 여기가 여기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그래요. 여기를 만져보셨을 때 땅땅하죠, 여기가. 네. 지금 다리에 힘을 잘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 다리에 힘을 안 주고 있는 애기는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팍 툭툭 밀기만 해도 네. 무릎이 툭툭 이렇게 꺾어져요. 그런 애들이 좀 심한. 그렇죠. 여기를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무릎이 툭툭 꺾어지는 애들은 얘가 뭐 의식적으로 뒷다리에 힘을 거의 안 주고 그냥 살짝 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럼 아프다는 얘기. 그렇죠. 아프거나 우리 눈으로 불편하다는 봤을 얘기죠. 때는 잘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뿌띠는 근데 양쪽 다 힘을 잘 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킬레스 먼저. 그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라는 거는 없다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상대적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뭐 수의사마다도 좀 의견이 다를 수밖에 너무너무 없는데요. 틀려서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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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지만 너무너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틀린 그 말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맞아요. 아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되게 슬개골 우리 왜 사람 뭐 허리 수술을 할 것이냐 네. 말 것이냐 이것처럼 막 되게 많이 고민하죠. 너무 많이 의견이 달라서 저는 통증이 누가 한 있으면 명이 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네. 주치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지. 정해놓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자주 가서 체크를 하시고 약간 백남 원장 말씀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근육 양하고 증상하고 이제 견종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럼 저 갔던 병원은 저는 이 수술을 엄청 잘하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좀 상업적인 게 조금 아니 그건 정말 잘하셨어요. 그건 저도 잘해요. 여기 원장님도 잘하시고 저희 원장님도 잘하시고 잘하는 데서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나 잘하는 데서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거는 재발이 맞아요. 없다고 그렇죠. 이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경험이 풍부하시고 그거를 꼭 상업적이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뭐 그렇게 한데 왜냐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금액을 알려주시면서 입원하면 얼마를 빼주고 얼마 빼주고 할인 들어가고 아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정말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는 분이 다른 병원 한 번 두 군데 더 가봐라 그래서 갔는데 아직은 좀 잘하셨어요. 지켜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그때 병원만 이제 가지 너무 마시고. 혼란스러웠죠. 근데 모든 이 네. 소형견을 키우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이제 이거 됐다고 하니까 막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의사가 그래도 정의. 수의사분들 이게 세 분이시니까. 저희는 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 아까 통증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통증. 근육의 양 그리고 근위축. 근위축 되는 거 그리고 다리 다리가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되느냐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느냐 안 주느냐 애가 다리 건드렸을 때 다리가 막 건들건들하느냐 뭐 그런 거 그런 장 이런 경우는 관절 영양제를 먹어도 도움이 되나요? 물론이죠. 먹는 게 좋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근본적인 관절 영양제. 근원적인 문제를 네. 해결해 이걸 먹는다고 슬개골이 안 빠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네. 무릎으로 가는 영양분들 자체를 그러니까 보충제를 먹는다고 무조건 몸이 그렇죠, 좋아지는 건 아닌 것처럼 안 먹는 네, 것보단 네. 나은 거네요. 그렇죠.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도움을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실제로 통증이 있던 애가 관절 영양제만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아기 상태, 뿌띠 상태를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답변을 드렸으니까 네. 이제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우리가 검사할 거가 지금 문제가 있었던 세 가지. 항체 상체 검사, 그리고 심장사상충 사상충 검사, 검사. 하나는 이제 무릎 쪽 관련해가지고 다리 엑스레이, 다리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 찍는 거 그렇게 세 가지 가보겠습니다. 네.